그러니까 이 나해석이 굉장히 주류적인 주류 안에서 부족함을 모르면서 승승장구하는 어떤 초년기를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초년기 때 이 사람이 전혀 몰랐을 법한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늘어놓으면서 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혼 여성에게 세상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러니까 결혼제도 바깥의 여성이 되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가부장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그 가족 제도 안에서 모든 걸 누리고 살던 그런 딸이었고 그다음에 그런 아내였는데 이제 그 결혼제도 바깥의 여성이 되어보니 야 여기는 정말 몰상식, 몰인정, 그다음에 황망한 사막에 섰는 외로움 뭐 이런 걸로 가득 찬 뭐 아무것도 없는 가득 찬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이구나 하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여기저기 이제 지인들을 만나서 이제 다시 한번 네트워크를 되찾으려고 꽤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요 에세이 안에서는 어느 정도 나 그래도 내 한번 부지할 수 있고 내 커리어 다시 이어갈 수 있을 거야 하는 어떤 희망이 있는데 이거 이후에 굉장히 좀 어려워진 더 나빠지죠. 너무 운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차렸던 화실에 불이 나서 작품 한 점 남지 않게 되기도 하고 뭐 집에서는 당연히 내쳐졌고 오빠들이 그렇게 예뻐하다가 아는 척도 안 하고 그 집에 오면은 그 뭐지 그 올케들이 오빠 오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어디 숨겨놓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조카들 지금은 고모도 장난 아니었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게 남아있는 그 수레들을 보면 그 고모에 대한 좋은 얘기들보다는 좀 만만치 않은 막 이런 그쵸? 근데 그 이혼 후에는 이제 그 김우영에 대한 어떤 원망 같은 것도 그리고 불합리한 생각 같은 것도 계속 있지만 남아있지만 자식들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엄청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자식들하고 막 연결되려고 김우영이 1절 못 보겠대요. 그래서 어디였더라? 그 서울로 이제 유학을 몇째인지 모르겠지만 유학을 간 자녀가 있었을 때 그 하숙집 부부한테 애엄마가 와도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애엄마가 오는 날 애를 이제 다른 데로 보내고선 그 하숙집 부부가 만나서 설득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안 만나는 게 좋겠다고 괜히 애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해서 막 이렇게 오열을 하고 갔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그러게 뭐 엄마는 뭐 어떻게 하겠어? 그 애를 흔들지 말라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 나혜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미 만유를 한 뒤에 그러니까 뭐 그 유럽 뭐 이런 그 육아 문화 이런 거를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애를 이렇게 키워야겠구나 하는 어떤 비전 같은 게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 곁에 좀 가서 내가 뭐 다시 뭐 이어지지는 못하더라도 그 육아에 어떤 그 기여를 하고자 했다. 근데 그걸 위해서 되게 막 굴복도 해보고 화해를 시도해보고 막 납작 엎드려도 보고 자기 딴에는 별의별 어떤 굴욕을 감수한 시도들을 다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아무 소용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이혼 이후에 겪은 아주 억울한 사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자우처럼 일가라는 이 조선 남성들 참 이상하다 하면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이 글 자체가 되게 유의미한 글이죠. 그리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지금까지도 맞아요. 우리가 회자하는 글이 된 건데 어떤 의미에서 다양한 의미에서 의미하지만 남성의 제도, 남성의 법, 그러니까 법과 제도의 주인이 남성이다 하는 걸 너무 정확하게 읽어냈었고 당대에 그 다음에 그런 법의 정면으로 부딪힌 체험을 아주 절절하게 공유해준 이런 글이
거의 뭐 90년 전에 이렇게 쓰여진 이런 글이 과연 이전에 있었냐 없었냐 없었죠. 전무후무한 그런 에세이고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이 구조라는 것에 대해 어떤 이 통찰을 주는 그런 글이기도 하지만 아까 잠깐 나온 얘기인데 글 후반부를 읽다 보면 이게 나혜석이 가진 어떤 관점, 그러니까 주류적 여성, 주류 금수저 계급의 여성이 가진 어떤 한계였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가 짱이다. 유럽 가봐라. 주인공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본 그 곳만 그래. 이런. 근데 저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저한테 좀 약간 쩌리는 약간 주춤하게 되거든요. 살짝 피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닌가 뭔가. 나랑 인종이 좀 다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아까 엘리트주의 얘기 나왔는데 글 마무리쯤에 가면 두 번째 글의 마무리쯤에 가면 사실 엘리트지 뭐. 엘리트 엄청 엘리트지 그 당시에. 그냥 뭐 아주 초엘리트죠. 근데 그 엘리티즘을 숨기지 않고 막 드러내면서 막 울분을 토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125쪽에 보면 여성을 보통 약자라 하나 결국 강자이며 여성을 작다 하나 위대한 것은 여성이외다 하면서 행복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외다. 가정을 지배하고 남편을 지배하고 자식을 지배한 나머지에 사회까지 지배하소서. 최후 승리는 여성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유학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거 여성 버전으로 바꿔 놓은 것 같아. 그쵸? 맞아. 근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워딩이 막 지배, 강자 뭐 이런 워딩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게 상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여성으로만 그러니까 그죠? 뭐 말을 여성으로만 바꾸는 거죠. 바꾸는 방식이. 그래서 이런 뭐 지배, 강자, 뭐 우승 열패 뭐 이런 식의 어떤 워딩을 좀 못 벗어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지배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어떤 상상 뭐 자체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니 지배니 뭐니 여성의 지배 이걸 떠나서 1930년대 우리 이따가 뭐 얘기 시작할 테지만 그 30년대 이거 34년에 쓴 에세이인데 그 당대에 나왔던 그 소설들 다른 보세요. 이제 후배 문인들 그쵸? 보면은 그럼 다르죠. 너무 뼈아픈 얘기들이 많아요. 막 그 피땀 눈물이에요.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숨을. 네. 그래서 막 피 튀고 코 베이고 툭하면 강간당하고 빚독촉 당하고 낳은 애들 다 잃어버리고 막 이런 어떤 삶의 얘기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거의 막 하드코어를 넘어서 아주 고어한 삶이거든. 그런 삶은. 근데 지배라니. 그러니까 그 외부를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 논리 외부를 생각 못하는 것 같고 왜냐면 자기가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이었고 그걸 누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외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고 맞아. 무엇보다도 그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는 내 말이 향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공격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지. 자기를 지지해줄 그걸 바라지 여성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말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김명순도 그러니까는 다 시대를 잘못하고 너무 일찍 태어나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깝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들이 너무 그러니까 사회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되는 면은 너무 각박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다 보니 계속 공격에 다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이제 대응을 막 하느라고 이제 진짜 둘러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너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내 말이 누구에게 닿을 거고 그래서 그들과 어떤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무엇을 조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내 말이 향할 사람에 대해서 그 기존에 자기한테 욕했던 사람 외에는 없었던 게 조금 아쉽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외로웠을 것 같아. 네. 평범한 여성들이 이런 어떤 뭐 지배니 뭐니 이런 얘기들 자체에 공감을 못 할 텐데 누가 어떻게 자기 편을 들어주겠어요. 그런 면에서 또 외롭기도 했지만
좀 너무 좁은 세계 속에서 좁은 관점 속에서 자기 얘기만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뭐랄까요? 요즘 말로 약간 계급통이 오게 하는 진짜 계급통 온다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하네. 그리고 아까 막 나 천재 막 이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126쪽쯤에 보면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어컨이 꺼졌네요. 튀는 사람, 막 튀는 사람, 뭐 자기에 대한 얘기겠죠. 이렇게 막 이렇게 돌출되는 사람들, 우리 뭐 지금 말로 튀는 사람들은 일종의 어떤 천재, 천재적인 사람이고 구미에서는 이 천재가 진보의 어떤 주체라고들 얘기를 한다. 나 같은 이런 튀는 사람 천재들이 이 사회를 진보시켜 나가는 거 아니냐. 내 말을 들어야지. 왜 내 말 안 듣지? 막 이런 식의 아주 너무 희화를 했지만 이게 너무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왜 자꾸 나를 패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왜 튀는 사람을 자꾸 패는 거야. 이러면은 우리 사회 진보할 수 없어. 이런 어떤 좀 거칠게 말했지만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 인재관, 어떤 자기인식, 그리고 어떤 진보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사실 대다수의 이 피땀 눈물에 보통 여성들, 가난한 어떤 대중들 그런 사람들은 천재니 진보니 이런 단어에 공감할 여지가 사실 없는 삶이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천재인 거 알겠고 그래서 진보의 주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무엇을 진보하게 만들 것인가, 이 사회의 무엇을 혹은 여성의 삶에 무엇을 진보하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날 공격하지 마, 날 인정해 라고 하는 것 외에 없다 보니 나머지 사람은 내 얘기가 아닌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나혜석이 막 다시 이상적인 삶을 회복하는 거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년기에 자기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가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보면 그런 이상적인 삶의 그 그림 안에 결혼 안 하는 삶이라는 게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아주 핵심적으로 돈이 없는 삶이 없어요. 늘 돈은 기본 설정이야. 있어야 맞아. 돼. 맞아.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 뒤에 나오는 그 후배들의 계급 소설, 뭐 노동 소설, 뭐 이런 것들 쭉 보면 다 이제 돈 얘기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 겪는 어떤 순환과 이런 얘기들 뒤에 펼쳐지는 것들 보고 있으면 돈 없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어떤 그런 그 세계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순진해 보인다 혹은 좀 철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면이 있죠. 이게 또 이따가 강경의 얘기를 할 거라서 더더욱 그렇게 막 보이는 면이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긴 하지. 왜 갑자기 안 되긴 하지. 뭘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난 나혜석을 되게 좋아한다는 것만. 나혜석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자기의 어떤 조건 안에서. 근데 다만 이제 후대에서 읽기에 이런 점은 아쉬운데 다만 이것이 그렇게 죽을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녀 때문이 아니라 당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와 사회와 구조의 문제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너무 과한 그 공격과 폭력으로 이제 다 피지 못한 채 이제 그 어떤 커리어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나혜석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계급별로 맺히는 고민들이 약간 다른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혜석의 이 글뿐만 아니라 전 나혜석의 다른 산문이나 소설이나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굉장히 지금 봐도 그 근대를 경험해가면서 그 근대를 그냥 추수하는 게 아니라 그 근대를 넘어서는 근데 바깥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선을 선취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상론자만도 아닌 게 되게 실천을 하려고 되게 애를 쓰면서 살아왔어요. 그
중국에서 있는 동안에도 의열단을 돕는다던가 그쵸. 뭐 3.1운동에도 참가했었지만 그 이후에도 의열단을 돕는다던가 남편 최린의 그 일본 외무성 그거를 남편 체리는 아니야. 저기 김호영의 큰일 날 소리. 큰일 날 소리를 김호영의 그 일본 외무성 그 표식을 그 의열단이 뭐 이렇게 물건 이렇게 들여오고 할 때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뭐 무사히 들어왔다 뭐 이런 일화도 있고 할 정도로 되게 적극적으로 뭐 독립운동 자금을 댄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돕기도 했었고 뭔가 실천에 대한 모색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착안해야 될 것 같고 그 당시에 나혜성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어떤 문인들이 되게 엘리트주의적이었죠. 그렇죠. 실제 엘리트였고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었던 그 신여성 3인조 뭐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 모두 다 어떤 비슷한 어떤 입장 위에 있었고 비슷한 엘리트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당대 신여성들만의 어떤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뭐 문예운동 했던 뭐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마지막 이제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그 김동인이랑 영상섭이랑 뭐 이광수랑 막 그때 옛날 얘기 보면은 그러니까 또 누구였더라? 하여튼 보면은 정영택 이렇게 보면은 김명순이나 나혜석을 모델로 되게 작품들을 꽤 썼고 막 김동인 같은 경우에 발가락을 닮았다 이런 것도 영상섭 보고서는 만든 거래요. 영상섭 가지고 한 거에서 영상 엄청 열받았다는 썰이 있어요. 카더라. 그러니까는 근데 제가 지금 이 세 작가가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자기 서사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세 명은 자기 서사를 얘기했는데 당대의 문인들은 남을 자꾸 막 까는 그런 거를 그렇게 또 있네? 쓰면서 자기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방식의 글쓰기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혜석이 말한 이 비겁하고 이런 사람들아라고 했던 어떤 그게 좀 맞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기서사 이전에 잠깐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기댈 게 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기서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자원이 없는 거잖아요. 뭐 아무리 부자고 엘리트였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여성으로서 삶을 새롭게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데 기댈 데가 아무도 없는 그런 거. 그거가 이제 여성들에게 자기 서사를 하게 했다면 자원이 없다. 이제 남성들에게는 여성들보다는 좀 어떤 발언의 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보장되는 면이 아마도 있지 않았을까. 그랬겠죠. 타인을 대상화해가지고 욕 뭐 할 테면 해라라고 하면서 쓸 수 있고 전투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참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안정감이 있어야지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것들인 건데.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명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 이거 뭐 우리 1년에 걸쳐서 지금 녹화했어? 근데 이거 이제 드디어 마무리를 지읍시다. 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벗어나야 돼 여기서. 네, 이 정도에서. 근대 문예의 어떤 틀을 갖추는 시기에 활동했던 지식인들이고 이 세 명.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이제 활동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20년대에 이분들이 이제 그 20대 한 중반 정도 돼서 그때 이제 가장 이제 활발하게 활동들을 해 나가게 되고 이제 30년까지 이어지는데 이 세 명이 다 이제 그 20년대 동인지 문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창조 폐허 백조.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되게 익히 큰 이름으로 알고 있는 뭐 주요한, 김동인, 뭐 김억, 염상섭, 이상화, 그 다음에 뭐 박영희, 뭐 김기진 이런 이름들이 다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이제 이 관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김명수는 창조에 있었고 창조에 이제 김동인이 또 같은 동인이었는데 그래서 더 그렇게 깠나 봐.
김명순을 김동인이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폐허에 나혜석이랑 김일엽이 같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김억, 염상섭 이런 작가들도 같은 동인이었고 그리고 폐허를 한 2호 내고 끝났어요. 20년에. 근데 그때 이제 거기 그 김일엽과 나혜석이 의기투합해서 신여성, 신여자, 신여자라는 또 그 여성 동인지를 창간을 했었죠. 그렇죠? 백조에는 여성 동인 우리가 이 세 명은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백조도 뭐 이상화, 나도양, 현진건, 박영희, 김기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작했던 그런 동인지였고 그래서 이런 20년대 신문학 운동의 흐름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이 세 명의 신여성 작가들이 했었고 그다음에 그 거기서 경력을 만들어 갔던 사람들이다. 근데 조금 더 얘기해도 돼요? 얘기하세요. 여기까지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지금까지 읊었던 이 신여성 3명 말고 그다음에 그 작가들 남성 작가들 다 포함해서 작품 경향이 다 다르고 또 이제 그 20대 초반에 문학했던 그런 어떤 바이브에서 약간 분할을 해 나가면서 자기의 어떤 영역을 찾아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각자 자기 분야에서 거장들이 되지만 이들이 아직 20세 즈음일 때 아직 MZ일 때 이들 다 우리 창조 폐허 백조 이런 20년대 동인지 하면 그 잘 알려져 있는 키워드는 낭만주의잖아요. 낭만주의, 센티멘털리즘, 퇴폐주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상화 그 나의 침실로 마돈나 뭐 이런 거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게 퇴폐주의시구나. 아 이게 어떤 센티멘털리즘이구나 하면서 이제 배운 적도 있을 텐데. 근데 이 사람들 다 그 20년대에 다 한 낭만주의, 한 퇴폐주의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이 센티멘털 이걸로 시작했던 사람들이야. 특히 막 김기진, 박영희, 그래. 뭐 카프레의 이런 어떤 카프의 거장들. 와, 뭐 사회주의 뭐 이거 아니면 문학이 아니다. 막 이랬던 사람들도 다 낭만주의부터 시작했거든요. 그치. 근데 이제 그 30년대에만 와도 이 낭만주의 혹은 감상주의 뭐 이런 센티멘털 이런 게 여성의 것으로 약간 이렇게 그 뭐랄까요? 이렇게 미뤄지면서 다들 그 센티멘털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쵸.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이 아마 뭐 그런 연구들도 있을 텐데 이런 뭐 낭만, 감상, 센티멘털 이런 게 근대 문학의 주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때까지 서구 사조에서도 보면은 낭만주의라는 것들이 출발했다라는 게 그 개인의 어떤 그 개성, 감수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정으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게 어떤 근대적 개인의 어떤 그 뭐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서정시라든지 아니면 뭐 서정시를 떠나서 근대 문학의 주체를 찾아내고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 감성, 감정, 센티멘털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하기보다 이제 좀 더 뭐 진보적인 방향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의 방향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약간 폄하가 됩니다. 감상주의, 낭만주의가 여성의 것, 여류의 것 뭐 이렇게 치부되면서 폄하되어 버리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데 이게 되게 낯이 익어요. 이게 제가 이제 60년대를 공부하다 보니까 60년대에도 있었고 제가 또 2000년대도 공부했는데 2000년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이 문학장 안에 한 번씩 쇄신론 같은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60년대도 그랬고 2000년대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뭐 바뀌어야 된다라는 어떤 논의가 일어날 때 많은 경우에 극복하고 넘어서야 될 어떤 구체제를 여성적인 것과 이렇게 포개요. 되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
구체제를 여자한테 끼얹는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옛 것과 여성의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배제하는 식의 논리. 이게 문단 사에서 좀 자주 보이는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백래시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선한 관점인 것 같고 되게 의미 있는 어떤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세 명이 그 백래시를 정통으로 이제 얻어맞고 그걸 이제 자기 자리에서 엄청 잘 버텨냈고 또 버텨내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각자의 다른 어떤 삶의 결론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세 명의 어떤 그러니까 선구자적인 그 여성 문인들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들을 초과해서 더 많은 어떤 이제 여성 작가들이 이제 생겼을 텐데, 그들이 이제는 되게 독보적인 한둘의 사람이 아니라 일정한 수의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그 집단이 되었고, 여성 작가라는 군이 그랬을 때 이제 그 문단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는 동료 작가로서,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함께 그것들을 해나가기보다는 여류라는 지분들을 허락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쇄신들에서 과거의 것을 여성적인 것으로 폄하하는 방식으로 그 카테고리를 이제 이 안으로 몰아넣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해결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실제 그랬느냐? 나혜석의 작품이 실제 센티멘탈했고, 김명순의 작품이 실제 그렇게 낭만주의에 기대고만 있었으며, 김희력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그 작품 안에 그런 요소가 당연히 있지. 일부라는 거죠. 근데 있는데 원오브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인 거고. 그럼 니들은 없느냐? 그들도 있지. 그들도 다 그런 실천들을 해왔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당연히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평가되고 어떤 그 문단 안에서의 담론 주제 안에서는 자꾸 여성주의적인 것으로 폄하되면서 이렇게 이제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이제 남성문인들이 구획했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쟁점은 이후에 후배 작가들, 2세대 여성 작가들한테도 계속 나타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성굵은 동반자 작가들도 있었고, 뭐 이제 경향파나 신경향파 같이 했던 작가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뭐 여성적이지 못하다라든가 뭔가 이런 식의 어떤 평가들도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여성 작가고 여성의 삶을 굉장히 리얼리즘에 입각해서 천착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여성적이지 못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여성이라는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또 그런 식의 비평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시 그때만 머문 게 아니라 이런 평가를 60년대 박경리도 받거든요. 여류 작가스럽지 않, 여류 작가의 거절, 뭐 그 여류다움의 거절, 뭐 이런 식의 어떤 비평도 있었었는데, 박경리를 많이 공부하셔서.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류라는 것으로 계속 여성적인 것으로 계속 한정하고자 하는 어떤 기획과 시도들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이것들 좀 백래시로 우리가 읽을 법하다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